그때하고 요즘하고 기침하고 감기하고 나면 증상이 오래 가시지 않습니까? 그죠? 옛날에 뭐 한두 주 하고 땡 하고 좋아졌는데 너무 오랫동안 기침이 오래 나니까 대부분 큰 병 아닌가 싶어가지고 오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그런 왜 요즘에 이렇게 기침이 오래 가느냐에 대한 이해만 잘 하셔도 우리 딸락 하나교회 교인들께서 큰 병 아니다. 뭐 물론 큰 병을 가지고 아무 때나 큰 병 아니다 하긴 아니겠지만 오늘 얘기를 한번 쭉 들어보시고 이런 경우면 큰 병이 아니겠구나 하는 정도만 이해하셔도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잠시 보고 지금 보면 기침을 가장 많이 나타낼 수 있는 질환들이 몇 개가 있는데요. 잘 모르시겠지만 코에 옆에 환홍되는 축농증이라는 말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축농증도 기침을 오래 할 수 있는 질환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게 우리가 말 그대로 알러지가 있으면 천식이 심해서 밤에 이런 소리 나지 않습니까? 이렇게 나면 우리가 천식이라고 생각하고 또 하나는 또 우리 박무인 집사님 전공이기도 한데요. 이제 중년이 내장이 기름이 많이 짜고 이렇게 배가 부르고 체형이 늘어나고 하면 이제 식도 역류가 일어나서 보통 이렇게 기침이 나는 경우가 우리나라 어린들이 기침으로 오면 80% 이상은 세 가지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오늘 너무 말만 막 일방적으로 하면 재미가 없을 것 같아가지고 퀴즈를 하나 들어가겠습니다. 이건 남녀노소에 관계없이 맞추시면 개똘치면 되니까요. 그래서 축농증, 그 다음에 미식도 역류, 그리고 천식 이 세 가지 질환 중에서 상품이 있습니다. 상품이 있습니다. 과감하게 손들고 얘기했습니다. 가장 빈도가 높은 우리 만성기침의 원인이 되는 질환이 뭘지 한 번 더 보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축농증, 그 다음에 미식도 역류, 그 다음에 천식. 자, 우리 식도 역류. 안타깝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이제 답이 두 개를 줄었습니다. 답이 이제 두 개를 줄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이럴 수가 셋 중에 하나인데. 자, 그러면 마지막 답은 그냥 주관식입니다. 주관식 서술형입니다. 네, 맞췄습니다. 아주 구하기 쉽긴 쉬운데 멀리서 온 상품이라서 그냥 심심풀이로 저녁에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면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로 해놨는데요. 이제 지금 여기 있는 코에가 이제 알레르기 비염이 생기거나 코에 비염이 생기면 축농증으로 들어가는 구멍이 막혀서 농이 잘 생깁니다. 그러면 이쪽으로 이제 다리가 내려와서 상부기도에는 가장 많은 게 이제 보통 축농증 기침을 하는데 조금 이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이 드릴 거고요. 두 번째가 이제 천식이죠. 이렇게 기관지가 이렇게 커야 되는데 확 쪼그라드니까 이런 소리가 나겠죠, 그죠? 그런 종류. 그 다음에 이제 상당히 옛날에는 이 순위권에도 벌써 있었는 질환인데 이제 우리가 서구화 되면 살이 점점 많아지는데 이제 그럴 때 이제 미식도 역류가 이렇게 위 내용물이 식도까지 올라와서 잘 때 성대를 이렇게 건드려서 생기는 게 금, 은, 동 이 세 가지만 잘 외우면 이게 만성질환 중에 하나인데 이런 것들을 우리 성도님들께서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렇게 해서 만성질환이 하나만 질환이 있으면 딱 좋을 것 같긴 한데요. 요즘에는 이렇게 기침이 오래간 이유가 이런 여러 가지 질환이 환경적인 요인이나 을겨서 시줄이 되고 날줄이 돼서 보통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 코에 바이러스나 인후염이 생겼다든지 아니면 쉽게 말하면 코로나 바이러스가 생겨서 기도 염증이 이제 처음 생기는데 이게 이렇게 감염만 있으면 금방 나는데요. 체질적으로 이제 알레르기 체질이 있으면 더 이제 심해질 수가 있겠죠, 천식이. 그리고 기침이 또 유달리 많이 하시는 중년기, 갱년기 여성분들이 기침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하고 또 기침 한번 이렇게 하면 이게 기도에 손상을 많이 주거든요. 여기서 문제 또 하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침이 이게 보통 기침이 아니거든요. 우리 병 딸 때 맥주병 딱 따면 끓어오르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뻥 하면서 터지지 않습니까? 우리 기침의 기전이 그렇거든요. 이 성대를 딱 막고 있다가 압이 빡 오르면 뻑 하고 터지는 게 기침이에요. 이게 기침인데 기침 속도가 장난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기침을 하면 저 우리 애기한테까지 분비물이 나가게 돼 있거든요. 자, 기침의 속도에 관련한 문제입니다. 기침의 속도에 대해서 이제 1번은 옛날에 우리 통일호 정도 속도일 것이다. 자, 2번 적어도 새망으로 정도 되진 않겠냐? 기침 속도가 확 나가는 속도가. 자, 3번 문제 KTX. 자, 이제 다시 두 가지 문제입니다. 아까 그 틀린 집사님들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계속 뻔뻔스럽게 계속 손 드셔가지고 또 답을 했습니다. 다 기침의 속도가 얼마나 될까요? 아, 바로 첫 방에 바로 맞추셨습니다. 기침의 속도가 시속 300km입니다. 그 정도로 되니까 여기서 코비드 때 우리 이렇게 거리 유지 잘했지 않습니까? 한번 이렇게 기침하면 시속 300으로 날아가기 때문에 적어도 저쪽에 앉으신 분한테는 공중에 붕붕붕 떠서 감염이 일어날 수도 있는 그런 정도의 압이 세니까 손상을 많이 받게. 특히 여성분들이나 나이 드신 분들은 골다공증이 생기기 때문에 뼈가 많이 약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다가 시속 300km의 압을 바켓스 손잡이를 빡 열어제끼는 것을 하니까 결려서 기침 많이 하면 이거 결리는 거 많이 보셨죠? 가슴도 아프고 여기도 결려서 그래 고성을 많이 강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물리적으로도 이렇게 그다음 거기다가 이제 미세먼지나 담배 연기가 많이 노출되는 거기다 대고 우리 옛날에 뭐 좋지 않은 표현이지만 도끼로 이만 깐된 데가 더 나쁜 걸 되니까 깐데 또 까는 게 제일 위험한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뭐 이렇게 몸도 안 좋은데 뭐 지하철 공사장에 갔다든지 아니면 뭐 부두에 동동동동동동 자갈치 아줌마가 동동동동 할 때 그게 백고동 소리잖아요. 그게 벙커시유가 어마어마하게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항만이 영양지수가 제일 낮거든요. 항만에서 나온 벙커시유가 미세먼지에 엄청납니다. 게다가 디젤 버스에 나오는 또 미세먼지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부산 또 지하철 1호선 이 평면 그 공사 다 얼룩진되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뭐 그런 것들이 자꾸 많고 그 다음에는 마지막으로 최후적으로 이제 스트레스가 너무 심하고 그러면 스트레스 자체가 유전자적으로 막 기침에 굉장히 취약하게 만들기 때문에 이런 데 하나가 있는 게 아니고 이게 삶의 사이클에 다 얼기설교 시줄 나줄이 되기 때문에 기침이 빨리 안 낫는 거죠. 그래서 기침 환자가 오면 이제 옛날에는 그냥 약 주면 좋아지는 병이었는데 기침 환자는 그냥 인생 상담 뭐 진짜 물어보살처럼 돼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경로가 어떻게 되는지 식생활이 어떤지 뭐 몸무게나 이런 건 어떤지 이런 것들을 봐야지만 알 수 있는 부분이라서 점점 기침이 잘 안 낫고 이 기침을 접근하는 방법도 많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설이 좀 길었고 그러면 이제부터 아까 말했던 우리 권사님이 맞추셨던 충농증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금메달 보통 지금 기침으로 오는 분들이 옛날에는 한 80%를 했는데요. 이제 최근에는 여기 위식거염류나 천식이 더 많아졌기 때문에 한 40%에서 50%는 이제 충농증 때문에 기침이 많이 하고요. 그 다음에 한 30, 40%는 천식 때문에. 그 다음에 나머지 20에서 30은 이제 우리 88년도에 우리가 천식 조사를 한번 했었거든요. 88 올림픽 때. 그때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10% 미만이었는데요. 그게 2002년 월드컵 할 때 다시 조사를 했더니 20%까지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또 20년이 지났기 때문에 30%까지 이제 막 올라가고 있어서 기침하는 율이 점점 많아지고 실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 충격증을 보시면 이 코에 주로 이렇게 구멍이 막히면서 염증이 심해지면 여기 막히면서 이제 농이 차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여기서 처음에 염증으로 시작했다가 이제 충농증으로 생기고 그 다음에 이제 코골이 심해지는 분 많지 않습니까? 이 상기도 이쪽에 계속 큰 파열음을 내기 때문에 여기서 드르르 코를 저는 살고기가 좀 쉽지 않은데 이게 드르르 떨리면서 코 고는 소리가 나게 되면 계속 여기에 자극과 염증과 이런 것들을 계속 반복하기 때문에 더더욱 기침이 많아지게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여기 보시면 코막힘이나 콧물이 뒤로 만성화되면 우리 급성적으로 뭐 코감기 되면 콧물이 줄줄줄 나오는 알레르기처럼 나오는 것도 있지만 만성화되면 이제 그림처럼 이 뒤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기도나 이런 걸 자극하면서 이제 문제는 모릅니다. 환자가 한 3분의 1, 4분의 1 정도는 충농증 있는 걸 모르고 기침 때문에 한번 와봤는데 결국은 충농증 때문에 오는 게 상당히 많죠. 그래서 보면 그냥 목에 뭔가 걸린 듯한 느낌. 아침마다 이렇게 하기 바쁘고 뭐 옛날에 노래방 가서 한 10곡은 그냥 스트레이트로 불렀는데 한 3-4곡만 불러도
목소리가 잘 안 나온다. 새벽기도 가서도 이렇게 크게 봉성기도 잘했는데 잘 안 된다든지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 게 이제 충농증의 임상적인 관련인데요. 이제 문제는 이제 이거 더하기 오늘 오신 분들 중에 보면 조기는 몇 분 빼고는 대부분 지금 갱년기에 접어드신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갱년기 증상이 옛날하고도 달리 그 많이 되면서 특히 이제 호르몬 자체가 이제 40대 50대 넘어가면서 쭉 떨어지게 되니까요. 이렇게 막 말을 해놨는데 이걸 그냥 다시 얘기하면 뭐 이제 남자들은 이런 느낌이겠죠. 쓸쓸하게 뭐 이렇게 가고 나이도 많고 배도 나오고 다리 힘도 떨어지고 여성분들도 마찬가지일 거라 생각합니다. 특히 여성 호르몬이 에스트로겐이라는 호르몬이 굉장히 그 면역세포에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고요. 우리 몸에 있는 세포를 콘크리트를 유지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논밭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볼까요, 저희들이? 원래 이렇게 기도 상피가 이렇게 예쁘게 있고 여기에 보면 점액층이라 해서 아주 매끈하고 윤기 있고 그런 것들이 이렇게 높게 형성돼 있어야 되는데요. 이게 그러려면 이 외부의 자극이나 코로나가 오더라도 쉽게 감염을 못하고 뚫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문제가 되는 우리 권사님들이나 뭐 대부분 경영기를 벗어나셨든지 아니면 지금 참 그 터널을 지나고 있으실 건데요. 이럴 때는 이제 아까 말했던 에스트로겐이 불쑥하면 그런 세포들의 그 윤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한 칸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아까 말했듯이 그런 마른 건조한 공기라든지 아주 담배 연기라든지 그런 아까 미세먼지라든지 그런 거에 비해서 이런 기침 수용체가 이렇게 뭐 이렇게 수용체들이 삐져나오는 거죠. 이제 아까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이런 신경세포들이 오더라도 아주 좋은 점액층에 쌓여있기 때문에 옛날 같으면 노래 몇곡 불러도 문제가 없는 거죠. 그런데 저희들 요즘에 이제 한 3,000배, 300배 정도 되는 그 현미경이 있어서 소화기내과에서 잘 쓰시는데 그거를 기도에 있는 데다가 3,000배를 해보면 이 모양이 진짜 흐르는 강물처럼 보입니다. 300배 되는 거. 이렇게 강물이 흘러가는 것처럼 보여요. 이렇게 선모도를 밀어내기 때문에. 그러면 얼마나 많은 층이 기름지게 덮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갱년기가 오게 되면요. 그렇게 흐르던 물이 진짜 말라버리거든요. 강바닥을 드러내는 정도로 이게 현미경을 그래 보입니다. 그런 상태면 어떻게 되겠어요? 바이러스, 코로나도 겁나게 잘 걸리고 걸린도 해도 뒤끝이 너무 오래 가는 거죠. 그리고 지금 상황인데도 아침 찬 공기를 나가면 이 기침을 겁나게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기침도 더 많이 하게 되고 오래 하게 되고 복구 자체가 안 되는 거죠. 그쪽 방면에 복구의 전문가는 지금 우리 선장님 아니겠습니까? 그거에서 얼마만큼 어려움을 지금 실제로 겪고 계신 그런 상황인데, 뭐, 갱년기는 그거에 아마 100분의 1도 안 될 정도지만, 이런 부분에서 기본적으로 달려져야 될 그런 윤활유라가 이런 것들이 다 안 되는 거죠. 특히 갱년기 여성의 몸만 그런 건 아니죠. 대부분의 그런 할 수 있는 게 또 뭐 생식기도 마찬가지고, 그런 부분에 있는 게 갱년기에 처한 남자, 여자분들의 어떤 그런 한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다 보면 코로나 이후에 이런 것들이 더 오래 가고 6개월 기본이었어요. 그때 코로나 제일 심할 때 델타 정도 되면 6개월 이상 기침도 가고 아픈 것도 오래 가고 목도 이상한 코로나 걸리고 나면 냄새도 잘 못 맡고 미각도 완전히 소실되지 않았습니까? 미각만 소실되면 좋은데 이런 자결감이 너무너무 오래 가는 거, 너무 목이 아픈 증상들이 오래 가는 거죠. 그게 생각을 해보니까 코로나 바이러스가 가지고 있는 이제 우리 대상포진 바이러스처럼 대상포진도 신경을 먹지 않습니까? 코로나 바이러스도 이렇게 신경에 먹어서 그렇게까지 유발을 하는 그리고 그게 뇌신경도 먹인다는 것 때문에 그게 잘 밝혀져 있어서 지금 갱년기 여성들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많이 취약했고 오래 갔고 이제 그것들이 지금 많이 밝혀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이유는 불문하고 이제 문제는 이제 관리를 어떻게 하냐가 가장 중요한 문제라서 이제 다른 교회 가면은 그냥 위에 아래 걸 빼는데 안락하라 교육이기 때문에 이제 위에 부분들 좀 넣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제일 중요한 게 약도 중요하지만 이런 복잡하게하고 정서적이고 호르몬적인 문제가 겹쳐 있어서 만성기침이 오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저는 이게 먼저가 되어야 된다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가 생길 때나 무슨 질환이 생길 때는 우리 몸에 있는 몸 상태가 최저하 때 보통 이런 감정들이 잘 생기기 때문에 그럴 때 이제 우리가 스트레스나 면역 능력이 올라간다든지 그런 것들을 올리려면 결국은 건강 생활이나 이제 성도 간의 교제 그리고 비타민 우리 최종순 지사님께서 전공을 하고 있는 비타민이나 미네랄 보충을 한다든지 수면에 대해서 한 번쯤은 생각해 보시고 수면을 정상화시켜야지 치료에 대한 어떤 기반이 마련되는 거죠. 근데 보통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간과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 나 그냥 약만 먹으면 낫겠지 해서 보통 약 먹는데 3주, 4주 가는 거죠. 그러다 보면 이런 것 중에 하나가 문제가 없는지를 항상 체크를 해보시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는 약 중에서는 이제 항히스타민제를 선생님들이나 약 의사들이 처방을 할 필요하고요.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것 중에 이제 대부분 이제 갱년기 여성들이 그런 아주 취약한 지금 방어 구조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면역이나 또 그런 감염에 대해서도 취약하다는 말씀이시죠. 그럴 때 실제로 임상에 있는 의사들은 너무 기침이 오래 가니까 방법이 없어요. 그냥 막 스테로이드라는 약만 계속 썼어요. 유일하게 의사들이 막 썼을 때 요걸 안 먹는 것 중에 하나가 이번에 스테로이드라는 약이었는데 그것도 너무 쓰면 몸에 큰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어서 제 생각에는 이제 그런 경우에 갱년기 여성들에 대한 그런 호르몬적인 접근법이 지금 필요하지 않나 해요. 모든 중요한 연구 결과들이 여성들에 대한 그런 호르몬적인 오래 치료하면 또 뭐 유방암이라든 다른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서 단기간 한 3개월에서 한 4개월 정도는 이렇게 호르몬 하다못해 정신과 약과도 지금 처방을 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이렇게 꼭 점검을 해주시는 게 맞지 않나 하는 가이드라인들이 지금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이제 특히 담배 피우는 분들은 뭐 금연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 그리고 목사님이나 목사님들께서는 동성기도 하는 것들을 자제하시고 매일 뭐 말을 해야 되는데 이게 만성기층으로 오신 분 중에서 제일 낫기 어려운 난치병 환자가 목사님이십니다. 그래서 너무 안 난다 이게 저번주 마시면 뭐 새벽에도 총진군했지. 이렇게 와서 막 나 깨달라고 맨날 와서 왜 이래 안 왔습니까? 어제 뭐 하시는 어제 그 철학이도 했지. 이렇게 와가지고 목소리를 이렇게 하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미세먼지 노출 지역이 또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죠.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 주신 것 중에 우리 부산이 미세먼지가 또 엄청나게 많은 지역이라서 미세먼지가 특별히 많은 지역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혹시 뭐 권사님들 중에서 그 지하철을 이용을 많이 하시는 분이 있다면 특히 지하철 요금이 또 싸기 때문에 지하철에서 오래 타고 내릴수록 몸 상태가 매우 안 좋습니다. 왜냐하면 지하철 바닥과 천장이 대부분 옛날에는 성면으로 지었기 때문에 그걸 최대한 한다고 이제 자살 방지 목적으로도 막지만 결국 거기서 한번 지나갈 때마다 엄청나게 부유물이 많이 뜨기 때문에 만일 그 장전동에서 남포동까지 왔다면 상당 노출이 많이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럴 때는 내가 많은 미세먼지에 노출돼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요. 그게 이제 지혜인 거죠. 우리 뭐 군대 갔다 온 선생님도 있고 안 갔다 온 선생님도 있겠지만 군대 가서 화생방 하고 나면 유일한 치료가 뭐지요? 화생방 딱 들어가 나오면 뭐부터 하지? 그냥 공기가 되고 이렇게 바람 풍력을 하는 거죠. 그죠? 그게 이제 미세먼지의 가장 중요한 치료법입니다. 젊은 분들은 그런 미세먼지가 들어오더라도 우리 몸에 세포들이 그 미세먼지를 끌어안습니다. 끌어안아서 그 독성을 중화시키는데 갱년기가 되면 그런 먼지가 들어오게 되면 그 대식세포가 들어와서 이거를 끌어안아서 이렇게 중화시켜줘야 되는데 그 중화 효소가 없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들어오는 그 총알 하나하나가 그냥 우리 몸에서 그냥 막 독성 물질을 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더더욱 안 낫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면 우리 권사님들한테 뭐 또 이렇게 집사님들한테 권하고 싶은 거 그래서 뭐 남서동에 가서 뭐 해변가를 좋은 바닷가 좋은 해변가 말고 어선이 많이 정박되어 있는 수산물 시장이라든지 아니면 지하철을 갔다든지 아니면 디젤 버스를 워낙 많이 다니는 그런 버스 구간을 많이 갔다 하면 특히 디젤차 막 다니면 매연을 뿜는지만 매연 냄새가 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 데가 갔다 하면 방법은 집에 그냥 바로 가지 마시고 그 동네도 보면 원동 ICT 이렇게 해안 산책로 있지 않습니까?
해안 산책로를 적어도 한번 이렇게 지하철을 이렇게 저 장전동에서 남포동까지 탔다 이러면 그 탄 구간만큼은 바닷가 근처를 이렇게 산책을 하면서 중화를 시켜줘야 돼요. 젊은 사람도 소용없어요. 너무 지금 중앙능력이 탁월하기 때문에 들어와도 알아서 다 그냥 항산화제가 다 해줍니다. 근데 이제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그런 능력이 현격히 떨어지기 때문에 마치 반신욕 하듯 조격하듯이 나도 여기도 목욕이 필요하다 해서 제일 좋게로는 바닷가를 가는 게 제일 좋고요. 왜냐하면 바닷가에서 염분이 있는 포말이 기관지에 있는 이 객단물 유도를 시키거든요. 그러면 굉장히 좋아집니다. 그래서 바닷가를 걸으는 게 제일 좋고, 바닷가가 안 된다면 해안 이렇게 하천 산책로를 걸으시는 게 제일 좋고, 그것마저도 안 된다면 조격을 하시는 거예요. 그나마 조격을 하셔서 물이 조금이라도 온천처럼, 온천에 보면 연기 많이 나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좀 해서 그나마 이게 씻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 선크림을 많이 바른다 했을 때 선크림 자체가 이 중금속이지 않습니까? 티타늄 다이옥사이드라는 유명한 이 중금속인데, 그게 그냥 그 선블록을 이렇게 쫙 바르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정상인들은 관계없어요. 젊은 분들은 계속 젊은 분들은 워낙 이 탄탄하고 이 세포 간에 촘촘하게 있기 때문에 떡을 치려더라도 문제가 없어. 이게 SP 100, 150, 200에 올라가더라도 문제가 없는데요. 지금 말하는 그 논두렁 밭두렁 다 갈라져 있는 그 갱년기에 있는 그 권사님들의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 찍찍찍 갈라진 그 틈으로 그 티타늄 다이옥사이드를 그냥 발라버리면 그게 그냥 다 피부 안에 묻겠죠. 그런 장벽이 깨진 상태에서 비타민 다이옥사이드가 들어가게 되면 그게 껴안에 또 안에 알러지를 나오고 피부 자극이 깊숙이 들어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갱년기에 있는 분들이 조심해야 될 거는 반드시 보습제를 한번 쫙 잘 바른 다음에 거기다가 선블록을 발라야지. 그러면 아까 말했던 물층 한 층을 만들잖아요. 그 위에다가 선블록이 발라지면 거기에서 노는 거죠. 그다음 안에까지 안 들어오고, 그럼 나중에 씻어내더라도 물이 같이 씻겨나가면 좋은데 이제 그 막 바르시면 그런 데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 정도로 제가 강조하는 이유가 그런 부분에서 기도나 피부나 이런 것들이 다 안 좋아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관리를 잘 하셔서 물가 산책을 저는 굉장히 추천드립니다. 저희 집은 영도의 그 흰여울 산책마을 바로 옆에 있어서 저도 조금만 낮 동안이나 시흥실에서 뭘 하다 보면 포르말린이라는 용액을 많이 쓰게 되거든요. 이렇게 검체를 담고 하면 그게 굉장히 몸에 안 좋은데, 그걸 한 날을 흰여울 산책길을 걸었고 집에 들어간 날이랑 그냥 집에 바로 들어가서 팍 자고 난 날, 그 다음 날에 너무 안 좋던 거예요. 저도 1000시간 자기 때문에 몸이 안 좋거든요. 그 정도로 이런 생활 관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그다음부터 이제 기침 물약에서 빨간 기침 코프 시럽이라든지 흰 코프 시럽, 흰 기침약도 있는데, 흰 기침약에 빨간 거에보다 약간 졸음이 좀 덜하고 효능이 좀 떨어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면 그 흰색하고 임신부라든지 아기 키우는 수유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약 먹는데 조금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그런 경우에 저희들이 추천하는 게 꿀입니다. 꿀. 꿀이나 메이플 시럽이 굉장히 중요한 기침 억제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임신 때 아기들한테 영향 안 줄 수 있는 걸로 하는데, 메이플 시럽하고 꿀이 실제로 임상 시험을 했더니 흰색 기침약이랑 동등한 걸로 나와 있어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목이 많이 불편하다든지 해서 기침이 오래 갈 때는 당뇨 없으시면 꿀을 추천드리기도 합니다. 아니면 메이플 시럽도 요즘에는 다 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메이플 시럽 꿀은 선생님이 전문가시긴 한데 비타민이 좀 많은 꿀이고요. 미네랄이 좀 많은 쪽은 메이플 시럽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해서 그래서 지금 먹는 약도 열심히 먹는 것도 제가 추천드리고요. 여러분들 조심해라 이런 거죠. 그래서 우리 부산에서는 취약한 지역 이런 거, 그 다음에 해안에 통통배 많은 그런 지역, 그리고 이렇게 황사 많은 날은 진짜 위험한 지역이죠. 그런 날 진짜 조심하시고 마스크를 많이 쓰시고 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 염증이 계속 자극이 되면 결국은 정상 상태에 영향을 주고 이게 증가하게 되고, 이게 이제 결국은 이게 관리가 안 되면 몇십 년이 지나면 이제 암으로 진행된 거죠. 아무래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 박무인 그 집사님 하는 위험을 가만히 두면 결국은 위암으로 되고, 간염도 마찬가지겠죠. 비형 간염이라든지 간염을 가만히 놔두면 결국은 간암이 되지 않습니까?
기도 열정도 담배가 됐든 뭐가 됐든 그런 기도 열정을 가만히 놔두면 결국은 폐암이 진행되는 건 반영한 사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이제 스트레스가 이런 염증을 훨씬 더 촉발시킨다는 게 요즘은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랑 조금 나누고자 하는 내용이 다음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뭐 암이 됐든 뭐 중증질환이 됐든 그렇게 할 때는 반드시 이렇게 물리적인 자극 요인과 함께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이 작용한다는 게 오늘 우리 성도님과 이런 부분들을 조금 교회 공동체적인 차원에서 나누고 싶은 건데요. 만성기도 열정을 주구장창 당하시면 결국 종양, 우리 몸에 있는 종양 유전자가 결국은 슬금슬금 올라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 종양이 생기게 되면 우리 몸에서는 여러 가지 기존으로 옆에 있는 세포가, 그래서 지금 성장모님이 되게 많이 몸이 좀 불편하시다. 그러면 옆에 있는 강 권사님께서 늘 이렇게 관심 가지고 기도하고 하는 게 결국 가정의 원리 아니겠습니까? 또 그런 차원에서 만약에 그러된다, 우리 몸도 마찬가지로 한 명이 저렇게 만성기도 염증이 있다는 스트레스를 받으면 조사를 해보니까 하루에 한 30개씩 암세포가 생깁니다. 이렇게 막 생기는데 이게 암세포 생긴다고 다 암이 되면 전부 암 환자겠죠. 그러진 않다는 거죠. 우리 몸에 자생 유전자나 세포를 죽일 수 있는 병찰 세포들이 매일 순찰을 잘 돌고 있기 때문에 하루에 10몇 개씩 생기는 암처럼 생긴 그런 유전자의 변화를 막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막는 좋은, 하다 안 되면 결국은 이렇게 세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아주 성견병인 겁니다. 그래서 이런적으로 막 계속 스트레스를 주면 마찬가지로 저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우리 미세한 걸 볼 수 있는 카메라를 가지고 요새는 세포선까지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런 자생 유전자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하셨는데 그 유전자의 이렇게 표현형들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스트레스라는 항목에서 우리 뭐 권사님들이나 집사님들이나 우리 성도님들이 가장 많이 겪는 스트레스가 나이가 들면 자녀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거고 결혼하기 전에 이제 결혼하고 나면 저희 젊은 분들은 뭡니까? 뭐 저희들끼리 얘기지만 시어머니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죠. 시어머니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죠. 전혀 안 그럴 거쟁이시긴 한데 이분들 입장에서는 며느리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고 뭐 이렇게 이게 부부관계 이런 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아니면 교인들은 뭐 교인들 간에 또 목회자하고 교인 간에 그런 게 지금 뭐 엄연히 또 우리 한국 교회가 그렇게 하면서 결국 치유되고 또 한 단계 나아가는 단계겠지만 교회마다 그런 게 없지는 않습니까, 그죠? 그렇게 형태로 스트레스 받는 거를 가지고 이렇게 카메라를 참 할 일이 없으니까 그런 실험도 하게 되죠. 그랬더니 이제 그런 어떤 구역에서 한 사람이 끊임없이 그런 스트레스 받아요. 우리 며느리가 좀 이런 것 좀 잘해줬으면 좋겠는데 이 바보 같은 우리 아들은 며느리 편만 들고 이러면 막 그게 엄청나게 큰 스트레스잖아요. 그죠? 그런 게 한 명절, 그 다음 명절, 다음 생일, 뭐 중요한 기념일 계속해서 그런 게 보인단 말이죠. 그런 분들의 스트레스를 보면 이 자생을 이렇게 복구하는 유전자가 뭐 영어로 말하면 토프 아이소모레이즈라는 그 DNA 구조를 안정화시키는 효소가 있습니다. 그 효소가 뭐 걸레 짜듯이 이렇게 막 틀려져 있는 거죠. 원래는 예쁘게 이렇게 되어 있는 구조인데요. 이게 스트레스 가해지면 얘가 우리 약 짜는 기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까지 꼬이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억수로 유명한 놈 사이언스라는 논문에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와 스트레스가 유전자 복구에 엄청난 영향을 줬구나 해가지고 그게 이제 과학계에 정설이 돼가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만약 복구 유전자가 막 이렇게 뒤에도 있으면은 하루에도 몇 개씩 생기는 암화 과정이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복구가 한 유전자 가서 사카라 참아라 이래야 되는데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국 더 조장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더더욱 웃긴 건 아니죠. 의미 있는 연구 결과가 뭐냐면 그러면 제일 관심 있는 게 자꾸 제가 권사님만 가까이 있으니까 자꾸 권사님만 이렇게 지칭을 하게 되는데 그 권사님이 지금 뭐 그런 스트레스 상황에서 이게 구역 모임 때 그거를 털어놨어요. 내가 이런 것 때문에 너무 힘들다. 실제로 안 그러시겠지만 이런 문제 때문에 힘들다 했을 때 옆에 있는 권사님이 나도 그런데 니도 그렇나 이런 일이 막 이렇게 서로 소통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서로 간에 타치가 되면서 우리가 이 일을 두고 계속 하느니 그냥 뭐 성경 말씀대로 우리가 죽자. 우리가 그냥 십자가 앞에 가서 죽자. 막
죽으면 어찌나 해치해서 이게 죽어버리니까 이 성령께서 자셔가지고 그 집안에 화평을 이렇게 주는 게 우리 몸의 원리도 마찬가지지만 성경의 원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면 착한 사람이 먼저 죽게 돼 있습니다. 세포가 죽게 돼 있어요. 그거를 가지고 가서 옆에 있는 사람이 나도 죽자, 니도 죽자, 우리 같이 죽자 하면서 막 기도가 되면 그 꼬였던 유전자들이 쫙쫙쫙쫙 펴지는 게 그게 또 논문이 나온 겁니다. 굉장히 유명한 논문에 그 두 개가 나왔습니다. 디스트레스, 그 다음에 스트레스. 스트레스를 가해주니까 이 복부 유전자가 완전히 엉망이 되더라. 근데 누군가가 위로해주고 기도해줬더니 복부 유전자가 풀려서 다른 지역의 암 유전자들을 결국은 우리 몸의 원리가 그런 겁니다. 결국은 이 다른 세포 하나가 저 세포가 뭔가 좀 이리안에 안 좋으면 다 그걸로 몰려가서 같이 아까 말했던 자생 유전자를 내주고 이 유전자 발현이 막는 이 단백질을 제거해주고 그런 것들 작용을 하면서 암 환자가 안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담배도 안 피고 생전 나쁜 짓도 안 했는데 암 환자가 너무 많잖아요. 요즘 젊은 사람. 그런 사람들을 조사를 해보니까 스트레스 지수라는 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 우리 화상 한번 딱 있잖아요. 화상을 100으로 잡았어요. 이 스트레스 지수라 했을 때. 그러면 부모로부터 학대 나가면 200. 그리고 그 상황에서 부모한테서 이혼을 하고 그리고 자기가 또 성적인 부분을 당했다. 스트레스가 300. 그렇게 해서 스트레스를 점수로 해서 했더니 역시 암 환자나 약연자의 이유도 없이 생기는 사람들 대부분 그런 스트레스 지수가 월등하게 높은 거죠. 그 말은 뭡니까? 그 사람들이 살아오면서 한 번도 그 사람의 삶에 대해서 누가 들어준 적이 없고 누가 위로해 준 적이 없고 알라카라 교회 같은 경우는 두 분이 서로 니도 그러면 나도 하면서 막 그냥 기도도 하고 구역 예배 때 서로 위로도 하고 목사님한테 중보기도도 요청하고 목사님 아침마다 기도하고 장로님도 기도하고 안식일에 기도하는 가운데 선순환이 되지 않습니까? 그게 꼭 그게 아니고 이게 몸의 원리랑 우리 교회 공동체의 원리랑 다 이게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같은 원리로 작동되지 않겠어요? 그러면서 치유가 되가고 하는 게 성경적인데 결국은 암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그런 성경적인 거를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뭡니까? 우리 아기가 가장 위로받을 때가 언제입니까? 엄마 전물 때 아니겠습니까?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봐하고 우리를 안타까워하고 애끓게 하시고 우리를 채울이 여기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공감하시는 그 상태, 그게 가장 스트레스가 해소될 수 있는, 그래서 그런 상태를 만드는 게 이런 것들 다들 공감하시죠? 저기 또 애기들 키운 지 얼마 되시는 분들 다들 이런 상태의 위로가 필요한 거죠. 마찬가지죠. 아플 때 엄마가 이렇게 손을 올려서 이런 것들을 옆에 있는 세포가 그런 걸 한다는 거죠. 좋은 공동체라는 게 뭐겠습니까? 결국 옆에 있는 공동체가 구역 원들이 그 구역의 사람의 한 사람의 어떤 필요를 보고 자기의 가진 섬김의 기능을 나누는 자체가 건강이라는 거고, 교회로 보면 그게 은혜라는 거고요. 그게 제대로 되는 게 샬롬이 임하는 거고 교회가 부흥이 임하는 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 안락하나 교회는 뭐라도 지금 이렇게 우시우시하는 분위기 속에서 이렇게 나누고 소통하고 하는 그런 것들이 아주 건강한 교회다라는 생각을 제가 한번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거 월드컵 때 본 거죠. 월드컵 때 개인이 모아서 이렇게 하는 것도 좋지만 집에서 혼자 테레비보는 것보다 축구장에 가든지 아니면 거리에서 전부 한번 우리가 즐기고 좋아하는 걸 위해서 이 고통이나 기쁨을 나눌 때 이런 공동체의 환희가 더 많아지는 것은 우리가 자명한 사실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아까 말했듯이 암과 우리 때도 이거 우리 젊은 학생들 참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인데, 이게 도시락을 가져왔죠. 한 사람은 도시락을 보리밥이건 뭐가 됐든 거기에 이제 계란도 하나 올리고 해서 도시락을 가져온 사람이고요. 이 친구는 뭐겠습니까? 돈이 없어가지고 도시락을 안 가져온 경우죠. 이거는 저희 때는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제 윗대 집사님들한테 이게 아주 익숙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럴 때에 이 친구가 이렇게 자기 가진 걸 이렇게 나누는 이런 게 결국은 우리 몸에도 마찬가지. 세포가 뭔가 지금 하나 삐딱해서 나사가 빠졌어요. 그럼 옆에 있는 세포가 자기 가지고 이렇게 밥 떠듯이 이렇게 나누는 게 우리 몸에서 하나님께서 창조 질서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 다 암 환자가 안 되시고 지금 이렇게 앉아 계신 거죠. 그런데
이런 것들을 나누는데 영향을 줬던 게 스트레스죠. 스트레스가 옆에 있는 세포가 옆에 있는 그걸 나누는 걸 막는 거죠. 뭔가 이렇게 단백질을 만들어서 이 친구한테 줘야 되는데 못 주고 그 단백질 자체가 생성을 억제시키고 그리고 그걸 안정화시키는 유전자가 완전히 이렇게 꽁꽁 묶여있는 그 상태가 만들어지는 게 스트레스고 위로받지 못한 사람의 상태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암 환자가 되고 안 되고의 차이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결국 제일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스트레스를 가장 풀 수 있는 게 구역 모임이기도 하고 뭡니까? 교회 와가지고 예배드리고 옆에 있는 사람이랑 소통하고 그래서 우리 한번 뒤에 오신 분, 또 교회 새로 오신 분도 있을 거고, 그 교인들끼리 한번 서로 인사 한번 하시죠. 축복합니다. 한 말씀 한번 하시죠. 그렇죠. 진심을 담아서 이 한마디 하면, 유전자가 이만큼 꼬였던 게 약간 풀리는 거죠. 그렇다가 목사님께서 그날 진짜 준비를 잘 하셔가지고, 말씀까지 딱 영향이 있으면 더 풀리는 거고, 또 장로님이 나왔던 안신사님이 정말 가슴에 품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해준 가운데 하면 그게 더 풀리는 거고 찬양 중에서 좀 더 풀리게 되고 이 교회를 통해서 그렇게 우리가 건강한 교회를 통해서 안 되고 그리고 또 전도하러 나가면 더 풀리게 되겠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현장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우리가 진짜 여러분들 이 암 걸리기 싫으면 진짜 나가서 전도하시는 것도 제가 볼 때는 엄청나게 큰 강력한 이런 도구가 될 수도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많이 가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렇게 해서 이제 천식도 위식도 연두도 많이 생기게 되는데요. 천식은 너무나 잘 알고 우리 아토피도 있고 어릴 때부터 하루아침에 생기는 병은 아니죠. 어릴 때부터 음식물 알러지, 피부 알러지, 그 다음에 천식이 생겨서 보통 악화되는데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유는 그런데 갱년기가 되면 또 천식이 악화되는 거죠. 이 에스트로겐이 이 자극에 대해서 너무너무 민감하게 되기 때문에 천식이 반쯤 걸쳐있던 그래도 평상시에 잘 살다가 별 문제가 없었는데 코로나 한번 잘못 앓고 나서 평생 천식 환자가 되는 경우도 많은 거죠. 6개월, 7개월 가다 보면. 그렇게 해서 여기서 특히 이제 호흡기 질환의 어르신들이 도로에서 벗어나 산으로 주로 가는 이유, 바닷가로 가는 이유, 이게 결국 설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예도 재밌습니다. 여기가 여성들의 로망, 영국의 옥스포드 스트리트입니다. 옥스포드 스트리트에는 뭐가 있겠습니까? 버버리가 있습니다. 버버리를 포함한 루이부튼부터 해서 완전 명품 거리입니다. 근데 이 거리는 다른 차는 못 다니게 돼 있고요. 요 2층 버스, 디젤 버스만 다니게 되면 옥스포드 거리. 이게 이제 세일 기간이 되면 여성들로 버글버글 하겠죠, 그죠? 그래서 이 거리를 상징적으로 잡은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디젤 차만 다니기 때문에. 그러면 디젤 차의 연소 매연이 엄청나거든요. 네, 그런 이 옥스포드 거리를 그런 사람, 천식 환자를 대상으로 여기 뭡니까? 영국의 똑같은 하이트 파크라고 굉장히 깔끔한 동네가 있습니다. 천식 환자를 여기 2시간 걷게 하고 우리로 치면 남포동 있죠. 남포동 그 다음에 수산시장 있는 거기를 걷게 하는 겁니다. 거기는 뭡니까? 버스도 있고 통통배도 있는 거잖아요. 옥스포드 거리하고 억수로 그 자갈치 축제를 2시간을 갔다 온 겁니다. 이분은 뭡니까? 흰용을 산책길. 아니면 안락동에 있는 무슨 천입니까? 온천천. 온천천을 2시간 걷게 하고 남포동 거리를 2시간 걸어서 이 두 분들의 천식환자들이나 폐가 안 좋은 분의 폐기능을 측정해 봤더니 옥스포드 거리를 걸었다는 예상한 대로 폐기능이 30% 이상 떨어집니다. 근데 문제는 하이드 파크를 걸은 사람은 오히려 폐기능이 더 증가하게 되는 거죠. 그 원인이 뭐지? 숲에서 나오는 피톤치드라든지 그런 저는 항산화제가 막 나오는 거죠. 거기다 해놓고 바닷가를 걸은 사람 더 좋은 거죠. 염분이 나오는, 적당히 나오는 그런 거에서 먼지도 씻겨 나가고 기관지가 넓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해양치유, 산림치유란 말이 결국 풍력을 하는 게 그런 말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나이 드신 분들이 아까도 조심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한번 야외를 어쩔 수 없이 남포동에 무슨 모임이 있다든지 지하철을 이용했다든지 항만을 이용했다든지 했었을 때는 반드시 집에 바로 들어가지 마시고 온천천에 오셔가지고 전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락 하나교회 전도지를 가지고 30분 이상 전도를 하시고 집으로 들어가시면 그게 결국은 온천치유, 살림 하천치유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또 시간을 정하지 마시고 내 몸을 위해서라도 내가 중화시키고 들어가야겠다 하면 전도하시고 들어가시면
딱 맞을 것 같고요. 그래서 결혼은 뭐 바닷가에 한번 와서 또 영도에 와서 저희 지역에도 한번 전도를 해주시고 이렇게 또 한번 해주시고 가시면 좋을 듯해 보입니다. 이렇게 해서 특히 중년의 여성들이 염증에 대해서 항염증 작용에 인해 에스트로겐이 없으면서 평상시에는 목만 좀 까끌까끌했던 그런 환경이 목이 그냥 부어서 말이 안 나오게 만들고 또 기침이 더 강력하게 나오는 이유가 이런 심리 그리고 생리적인 원인 때문에 기침이 오래 간다는 것만 알면 내가 큰 병 아닌가 이런 거에 대한 조금 걱정에서는 조금 모임을 갖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 병원에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요. 이분이 이제 갱년기가 들면서 그 갑상선 기능이 확 떨어졌어요. 그래서 갑상선 기능 자증이 생긴 거죠. 그러면 이제 얼굴도 붓고 목소리도 터퍼지고 머리카락도 이렇게 티나 터너처럼 이렇게 막 그런 상태가 된 이제 자기 병이 있는데 다른 호흡기 질환 때문에 제 병원에 자주 입원하세요. 자기도 그래서 이분이 생각해 나는 뭐 갱년 들어서 막 인생 조집다. 뭐 되는 것도 없고 이렇게 했는데 이분이 이제 교회에서 나도 전도할 수 있다 이걸 본 거예요. 안락하나교회 예배를 들고 들어갔든지 이런 벤치마킹을 했는데 나도 전도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된 거죠. 근데 자기는 전도할 시간도 맨날 병원만 입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원에서도 전도할 수 있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 학교 실습 도는 학생들이나 인턴생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건 이분입니다. 그래서 얼굴이 이렇게 크고 부스부스하고 막 눈매도 막 이렇게 하니까 아무도 이렇게 부스게 생겼다. 뭐 이렇게 된 거죠. 근데 이분은 이렇게 하면서 나름의 전도 전략을 가지게 된 거예요. 자, 여기서 마지막 문제 나갑니다. 이 아주머니가 비록 이제 외형적으로는 갱년기 때문에 심하게 많이 자기가 망가졌다고 생각했는데 이 병원에 매번 입원을 밥 먹듯이 하시는 분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뭐 이렇게 그런 수급자분이 막 그냥 병원을 그냥 안방처럼 이용하는 진짜 기관지가 안 좋아서 그렇게 오는 분들인데요. 이분이 전도한 전도 전략이 무엇일까요? 라는 겁니다. 한번 맞춰보시죠. 그 다음 내용인데요. 그래서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와, 내 같아도 이렇게 정말 이 사람은 정말 참 비참한 사람이고 뭐라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사람인데 이런 것도 전도를 한단 말이지. 어떤 식으로 전도를 했을까요? 자, 우리 장로님 한번 그냥 상상의 나래를 한번 펼쳐보시는 거고. 자기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예. 예, 그것도 좋은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맞는 방법인데 이분은 그런 방법을 안 썼습니다. 또 한번 생각해보세요. 아까 힌트를 좀 힌트. 예. 성경책을 가지고 전도를 했습니다. 성경을 저기 애계분이 뭐 아하 하시는데 혹시 그래 우리 상이 큽니다. 예. 오, 박수로 한번 해주세요. 자기가 체험으로 기도하는 중에 맞다. 성경을 좀 읽어달라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그렇게 해서 이분이 자기를 한 사람들 가지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기 있는 지문을요. 젊은 선생 시작. 젊은 선생 잠깐 이리 와서 도와주게. 시력이 안 좋아서 보통 성경을 읽을 수가 없어. 저는 바빠서 테이프로 들으면 안 될까요? 이럴 때 찌릿하게 쳐다보는 거죠. 그러면 무서워가지고 이렇게 읽어주는데요. 이게 이분들이 뭐 매번 입원할 때마다 통행은 아니지만 이분이 그래서 전도할 때 입원해서 전도한 사람이 이렇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뭐 성경만 읽어가지고 전도가 될까 했는데 이분이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고 안 믿는 사람이 그 임상 현장에서 의사가 됐든 간호사가 됐든 옆에 있는 환자 보호자가 됐든 그 성경을 읽는데 그 성경을 읽으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죠. 그래서 자기 환경이 진짜 뭐 같다고 전도 못할 상황은 없습니다. 이분의 요점이 그거예요. 내같이 지금 만신창이가 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나를 위해서 나를 쓰십니다. 이렇게 하면서 중년 갱년기를 전도로 슬기롭게 넘어간 분도 저희 병원에 실제로 있어서 그렇게 전도를 받았던 우리 인턴 선생이 자기 경험담을 그 친구가 그린 그림입니다. 그 인턴 선생이 그린 그림 중에 자기가 실제로 경험했던 분들을 스토리로 만들었던
좋은 얘기기도 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 안락하나교회에서 열심히 가열차게 혁명적으로 하고 계시는 전도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좋고 충분히 이 전도를 통해서 이 교회들의 모든 소통이 이루어지고 샬롬이 임하면 그 다음 문제는 하나님께서 많이 책임도 주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박무인 집사님께서 정말 전공을 하고 계시는 위시도 종류도 지금 이제 중년이 되고 많이 되는데요. 그래서 지금 식도가 이렇게 넘어와서 이렇게 증상을 많이 나타내는데 특히 또 뭡니까? 갱년기가 되면 에스트로겐이 확 떨어지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에서 에스트로겐을 쓰면 또 미스터리가 올라갈 수도 있고 또 이게 또 에스트로겐을 쓰면서 위벽이 얇아지면서 위식도가 또 많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까 기관지 점막도 얇아지지만 위식도 점막도 얇아지기 때문에 더 식물이 많이 넘어오게 되고 특히 또 배도 나오지 않습니까? 배도 나오면 조금만 이렇게 배를 눕는다든지 이렇게 하게 되면 복압이 확 올라가게 되니까 더더욱 그다음에 또 아까 말했던 며느리나 스트레스 확 주면 더 확 올라가지 않습니까? 또 며느리 입장에서는 시어머니 스트레스 확 받으면 아닌데 자꾸 얘기한다는 식으로 계속 얘기하고 계시네요. 여기는 아닐 것 같습니다. 다 표정을 보시니까. 그렇게 해서 스트레스나 배경 자체가 또 식도염류를 악화시키고 어떻게 보면 이 식도염류는 약간 정서적인 거하고 굉장히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코골이가 너무 심하면 또 이렇게 수면장애가 오기 때문에 우리 어른들은 이렇게 다 대부분 장본인들 아니십니까? 이럴 때 어린이들도 물론 코를 골지만 아버지가 코를 골면 뭐 끝장나는 집안도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런 것들도 저희들이 경험해 주는데 그래서 갱년기가 되고 남자분들이 방심하는 것 중에 하나가 몸무게가 그대로인 거예요. 몸무게 그대로면 뭐 문제 없지 않겠나 했는데 문제는 근육은 주는데 내장 지방이 자꾸 올라가니까 그냥 보기에는 몸무게가 똑같은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게 이제 그게 문제죠. 근육량이 안 들기 때문에 더더욱 내장 지방은 많아지고 조금만 체위 변동에 따라서 영주가 많이 일어난다는 정도를 알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제가 이제 아버지가 되고 저도 뭐 애를 키우고 하는 입장이 되다 보면 옛날에 우리 부모님들이 부모님 때 이랬겠구나 했던 생각들이 이제 특히 갱년기에서 우리 어머니를 보게 되면 더 그런 거죠. 참 고생했다. 더 가난했을 때 더 기침이 더 취약했을 거고 더 부뚜막에 이렇게 옛날에는 환기도 안 되는데 맨날 밥 하시고 연기 막 하시고 요즘에 뭐 커피를 뭐 다크 로스팅만 해도 위험하다 이렇게 하는 시대에 그런 거 없이 맨날 막 고기 굽고 막 이렇게 연기 마시고 이런 환기 시설도 안 되는데 사셨던 우리 어머니들 얼마나 기침 많이 하셨겠습니까? 특히 갱년기 지나서 그런 것들이 좀 생각이 나고 부모님들의 삶이 생각이 나는 저도 준비를 하면서 그런 좀 도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까지 다 넘어가고 마지막으로 제가 2000년 초반에 북한에 다녀온 적이 있었습니다. 이제 개성에 우리나라 남측 근로자들을 위한 진료소가 있어서 거기 제가 조금 있다 왔는데요. 요 신원 에베네셀이라고 그 회사가 하나 있습니다. 기독교 기업인데요. 여기 2층을 그 종업원들을 위한 공간으로 만들어서 북측 근로자들한테 여기 깨끗하게 닦아놨잖아요. 롤러장을 만들었습니다. 북측 근로자들이 점심 때 롤러 타라고. 이게 롤러들 생전 못하고도 북측 근로자들이 이 롤러를 타면서 아주 기뻐했던. 그래서 잔업을 안 하기로 유명했던 북측 근로자들인데요. 이 신원 에베네셀 근로자들만 유일하게 잔업을 했었습니다. 그 정도로 아주 남측 근로자들만큼 남측 기업에 대해서 아주 좋은 여러분이 사장인데요. 신원 에베네셀은 여기 북측에 십자가도 들고 들어오셨었대요. 제가 그때 깜짝 놀랐던 게 이 신원 에베네셀에서 이 남측 근로자들용으로 성경책을 이렇게 쭉 해놨는데 북측 근로자들이 이제 습관이 하나 있어요. 좋은 거 있으면 무조건 집에 들고 들어가요. 뭐 몽키가 됐든 스패너가 됐든 나사가 됐든 눈에 보이면 다 집에 들고 들어가는 거예요. 일단 오리발 내고. 그러니까 뭐 이게 도난이 너무 많이 일어나는 거죠. 그 마찬가지로 성경책도 너무 많이 도난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루 지나고 북측 근로자들이 롤러 한번 타고 가면 성경책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장님이 이래다가 안 되겠다. 이 예배당을 폐쇄를 하든지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그 신원 에베레스트 회장님이 그 보고를 듣더니 할렐루야! 그 매주 200개씩 갖다 놔. 지금 성경 배달이 너무나도 어려고 다 잡혀가는 시대에 저렇게 하루에 몇백 개씩만 다 훔쳐가도 다 어떻게든지 배달이 되지 않겠냐. 이건 하나님 은혜다. 무조건 퍼부어라. 그러다 보면 성경을 읽고 하나님한테 돌아오는 사람이 있지 않겠느냐. 그 말을 예배 시간에 이 사장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개성공단에
장사하러 온 거 아니다. 이렇게 뭐 성경을 퍼주든 근로자들한테 퍼주든 하여튼 이런 형태로 남한에도 좋은 기업이 있어서 북측이랑 같이 협력할 수 있는 그런 것만 제공해 주면 된다 해서 이렇게 해서 엄청난 양의 성경이 왜 우리 이상 목사님이나 뭐 이렇게 모퉁이돌에서는 목숨 걸고 성경 배달하지 않습니까? 근데 신혼 에베소는 이거는 한 주에 100개씩 성경이 막 없어지니까 그게 어디로 쓰여질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북한 안에 유통이 되게끔 만드니까 그걸 보시면서 저는 이렇게 지금은 당장 뭐 없어도 보여도 하나님께서 이걸 유통을 시키신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에 맞게끔 쓰임 받는다. 우리가 뭐 책임질 부분은 아니니 이렇게 북측에 통해서 이런 길이 열린다는 것들을 제가 북측에 있으면서 보고 기억에 있어서 아침에 그래 그 환자 사고가 나고 안락하나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마지막 슬라이드가 이거였는데 지금 여러분들도 지금 뭐 이 총이가 전도지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뭐 맞는지도 모르고 어떤 분들은 뭐 그냥 집어 던지기도 하지만 이걸 예를 들어서 그런 전도지 하나하나가 결국은 그 사람들의 마음에 밭에 심기고 또 하나님이 그분들의 어려운 지금이 아니더라도 그분들의 삶의 어려운 순간에 분명히 그 하나님 사랑 자녀 천국 이라는 굵직굵직한 단어가 그분들의 가슴에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저도 담배 끊는데 뭐 하지만 담배 한 번만에 담배 끊으라 해서 끊는 사람은 한 명도 없거든요. 그래서 이 담배를 끊으라 했을 때 담배를 끊을 때 몇 명이 당신 보고 담배 끊으라 했을 때 20명 20명 이상이 담배를 끊으라 해야지 결국은 끊는데 그래도 유일하게 한 방에 끊는 경우가 있습니다. 75세 어르신들이 한 방에 끊는 이유는 예쁜 여자 손주가 할배 오지마 냄새나 이 핵폭탄보다 크다 그럽니다. 할배는 유일한 약이 예쁜 손주 한 번 안는 게 꿈인데 손주가 담배 냄새 난다고 오지마 이러면 야 진짜 80세 할아버지가 끊는 거 같습니다. 그 내가 왜 그러다니까 우리 손주가 정손녀가 할배 담배 냄새 난다고 오지 말라니까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내 삶에 의욕이 없더라. 그래서 끊는 사람이 있는데 그렇게 끊는 게 잘 없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적어도 한 20명 이상이 담배 끊으라 해야지 자기의 어떤 그 생활의 영역이 들어온다고 합니다. 통계적으로. 그러면 전도는 오죽하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한번 준 거 가지고 그 사람한테 카운터가 일어나지 않겠죠. 그렇지만 그게 2번, 3번, 4번 단어가 결국에 신김밭에서 성령이 십계명 하듯이 그 사람의 마음에 파면 결국은 그 사람도 편안한 삶을 살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의 유전자가 깨지고 위로받아야 될 때 그 말이 결국은 살아서 그분의 말 속에서 움직일 때가 올 거라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하시는 그런 열심히 하시는 것 지금 해보자는 분위기 때 더 가열차게 혁명적으로 합쳐가지고 또 이 지역에 또 필요한 사람들 마음에 씨를 뿌리시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교회가 뭐냐라고 했을 때 이거는 표절했습니다. 우리 유명한 강사님이 저희 한번 학교에 오셔가지고 이렇게 지역사회가 울고 있다. 주님이 울고 있다. 이 말에 얼마만큼 교인들이 공감하느냐 안 하느냐가 이 건강한 교회의 척도가 아니겠는가 생각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했지만 하나의 세포로서 어떻게 지역이나 다른 지역에 있는 그리스도나 아니면 하나님의 백성들의 절박한 요구에 반응하느냐가 중요하지 않았습니까? 암세포가 되고 안 되고고 옆에 있는 사람이 끌어안고 위로해주고 치유해주고 그게 세포 단위 안에서 일어나지만 가정에서 우리 자녀가 문제가 생기면 부모가 나 뚫어 이런 사람도 없지 않습니까? 결국 끌어안고 그 자녀의 문제를 가지고 내 문제를 결국은 하지 않습니까? 부인의 그리고 남편의 문제도 그리고 우리 교회의 문제도 그게 결국은 하나님 나라의 보편적인 그런 진리라고 한다면 교회도 마찬가지겠어요. 이 지역사회를 품고 있는 교회가 지역사회 부족한 부분을 두고 전도지를 나누든 기도를 하든 이런 건강문제를 하든 쉬지 않고 계속 하신다면 그런 절박한 요구를 깨닫게 될 거고 거기에 반응하는 안락하나교회는 제가 볼 때 아주 건강한 교회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잘하고 계신다. 서로에게 박수로 좀 격려해 주시고 잘하고 있다고 열심히 하시라고. 그래서 마지막 말이 이겁니다. 몸은 각 체내의 각 세포들이 몸 전체의 요구를 생각하고 행동할 때에만 그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 안락 하나 교회의 건강은 이 지역사회나 이 교인들의 어떤 필요에
교인들이 반응하고 얼마만큼 직접 나서냐에 따라서 그런 건강과 그런 신선도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을 뭐 제가 목사님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의 빗대어를 못 드려도 이런 자연적인 진리에 빗대어서 성도님들 격려하고 싶고 또 이런 것들이 갱년기 여성들이 저주받은 게 아니라는 걸 아시고 그냥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잘 하시고 잘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상 감사. 혹시 뭐 질문? 네. 질문 있을까요? 네네네. 안녕하세요. 그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에스트로겐에 대한 것 중에 부작용들이 지금 많이 검색되고 있는데 네. 그 유방암이나 자궁암도 발생시키는 원인이 된다고. 네네네. 그게 진짜 맞는 맞습니다. 그건 정설이고 다른 사람보다 두세 배 정도 많이 발생하고 그래서 본인이 유방암을 앓았든지 가족력 중에 유방암을 앓은 분들이 있으면 금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걸 오래 쓰면 또 문제가 되기 때문에 장기간 이렇게 쓰는 것들을 추천하고 그런 부분들의 권위자가 최종승 교수님이시니까 다음 주 오시면 물어보시면 깔끔하게 대답을 해주실 것 같습니다. 저는 마스크를 쓰면은 안에서 콧물이 계속 자꾸 많이 콧물이 나와요. 안 쓰면 코가 시리. 네, 또 지금 아까 말했던 코 점막이 약해졌기 때문에 오히려 마스크를 안 하고 밖에 딱 나가면 코 점막이 자극을 받기 때문에 콧물이 많이 나오시는 분이 있고요. 그 혈관 운동성 비염이라서 그런 경우가 제일 많고요. 근데 이때 또 매운 거, 그 음식이나 이런 것만 먹으면 또 이렇게 반응하시는 분도 있고요. 그렇죠. 이렇게 보습이 되니까 더 그렇죠. 코에 따뜻하게 만드니까 어떤 분들은 신체 온도가 올라가면 더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우리도 임상에서 이렇게 온열 치료를 한다든지 그렇게 되면 차 안에만 있으면 심부 온도가 올라가게 되죠. 그러면 알러지나 염증 반응이 더 촉발되거든요. 특히 바이러스 질환이 있을 때 목욕탕 갔다 오면 어떻게 됩니까? 더 확 나빠지는 거 이치가 똑같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정말 그런 염증이 있어갖고 그게 좋게 되려면 뭐 해야 되니까. 어떤 분들은 안구 건조증 치료를 마스크를 쓰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보습이 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점막이 낮아진 이유가 아까 말했듯이 그런 촉촉하게 하는 모든 것들이 다 마비가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취약한 걸 어떻게 돌릴 방법은 없고요. 그래서 이제 그게 있었어요. 다른 뇌경색이라. 네. 그게 더 위험할 수도 있기 때문에 뭐 혈류가 또 안 되는 경우도 많고 아스피린이나 뭐 그런 제제를 많이 쓰기 때문에 더더욱 몸이 더 건조해질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뭐 하나하나 이렇게 탁 해서 대답을 해드리면 되는데 정확하게 지금 어떤 질병을 앓고 계신지 를 파악은 못하고 있어서 마치고 한번 말씀하죠. 좋은 강의 감사합니다. 아까 말씀 기침의 원인 중에 이제 수면 무호흡증이라든지 심한 코골이가 그 원인 중에 하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그리고 수면 무호흡증이라든지 코골이가 심한 경우에 이런 것들을 좀 완화한다든지 치료하는 방법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그래서 또 최근에도 뭐 입을 이렇게 막 댄다는 이런 게 있는데 제일 좋기로는 뭐 몸무게가 많이 나가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 몸무게를 좀 빼는 게 있다. 그냥 운동 열심히 하시고 운동할 때 전도하시고 뭐 그렇게 해서 조금 더 하시는 게 좋을 듯해 보이고요. 그 다음에 뭐 그래도 안 될 정도의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 하는 경우 요즘에 또 양압기에서 코에다가 이렇게 압을 비행기 조종사처럼 압을 주면 이렇게 되는 게 있거든요. 그러면 잘 때 처음에 조금 힘들긴 한데 이제 잘 적응하시면 또 잠의 신세계에 빠져들 수가 있습니다. 뭐 그거 아니더라도 또 잠을 또 이렇게 잠의 퀄리티를 못하게 하는 이 직전까지 뭐 유튜브를 보고 주무신다든지 이렇게 빛을 환하게 해서 주무신다든지 낮에 이렇게 햇빛에 노출 안 되고 계속 실내에 계신 분들이라든지 밤늦게라도 서로 이렇게 남편하고 서로 용서하지 않고 서로 막 그렇게 막 이렇게 스트레스 상황 속에서 이 화가 안 되고 용서가 안 되는 상황에서 그렇게 주무시면 더 퀄리티가 확 안 좋아질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에서 잘 때 서로 용서하시고 주무기도 하시고 뭐 그렇게 하고 잠 올리는 방법. 그래도 안 되면 이제 양압기 요새는 보험이 되기 때문에 양압기 쓸 것들을 좀 추천을 드립니다. 네. 감기가 기시면은 나중에 할 때 가래가 이렇게 좀 생길 때가 있더라고요. 무슨 약을 먹어야 되는지. 네, 그래서 기침이 오래 가게 되면 기침 자체 때문에 분비물이 올라오기 때문에
누런 가래, 뭐 이제 피가래 이런 가래만 아니면 그런 가래는 언제든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게 위 내용물 때문에 이 가래로 하고 코에서 이렇게 염증이 흘러내려서도 가래가 나올 수가 있어서 그 가래 자체 때문에 그렇게 신경을 많이 안 쓰셔도 될 것 같아요. 누런 가래만 안 나오고 흰 볶은 가래면 늘 나올 수는 있습니다. 아까 기재 경유차, 예, 그럼. 그런 차나 안 그러면 뭐 여러 가지로 미세먼지가 한다는데 제가 중국집 옆에서 일을 하거든요. 제가 일하는 데가 중국집 옆인데 제가 엄청 그 힘들어요. 이 뽑기가. 그래서 그런 기름들이 또 그러지는 않나요? 완전 그렇죠. 예, 완전 그렇습니다. 예, 콩을 볶는다든지 기름을 볶으면 이게 특히 탕수육 볶는다 생각하시면 거기서 이제 이산화 그 탄수화물이 타면서 나오는 방향족 그 연소물이 있거든요. 그게 또 콩을 이렇게 볶는다 식용유 막 볶지 않습니까? 그러면 무시무시한 벤조피렌이라는 게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콩을 많이 볶는다. 중국집에 웍지다.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게 이렇게 환기 시설 없는 속에서 웍지를 오래 하시면 그것도 굉장히 그러면 그 옆에 있는 뭐 환기구가 나오는데 말 옆에 근로자가 살았다든지 이렇다면 그게 치명적인 거죠. 그러면 이제 온천천에 가시면서 더 전도지 많이 나누시고 중화요법을 써요. 중화요리에서 다친 거는 중화요법으로 온천천에서 전도지를 나누면서 중화시키는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근데 뭐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우리 담배를 피면 뻐끔 담배하고 이게 표정이 좀 속담배 차이가 있을 수 있죠. 그러면 뭐 가거를 하게 되면 여기까지밖에 영향을 못 주는 거죠. 근데 이제 바닷가를 깊이 산책하면 어느 정도 이제 걷지 않습니까? 그럼 심박수가 올라가면 호흡이 저절로 길어집니다. 빨간색 이렇게 들이쉬고 내쉬고 하기 때문에 그러면 좋은 바다 공기가 한번 산화시키고 보통 산책길은 산이랑 같이 있지 않습니까? 산에서 오는 좋은 우리 항산화제도 있고 바다에서 포말이 와서 가래를 많이 일으켜서 이물질을 뱉어내게 하는 방법도 있고 기관지를 이렇게 넓히는 장비도 있기 때문에 이게 소금 가글하고는 어떻게 보면 세발의 피라고 할까요? 소금 가글도 뭐 한 오랫동안 하고 자주 하시면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매일 하시면. 그리고 집에서 쓰고 있는 우리 여성들 분전기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분전기로 이렇게 따뜻한 공기를 많이 마시는 것도 화장 지울 때도 쓰시고 할 때니까 그런 걸 자주 마셨는데 아무래도 그렇게 분전을 혼자 하고 하면 전도가 안 되지 않습니까? 예. 바깥에 나가서 이제 하는 건 전도가 되기 때문에 오늘 주제는 하여튼 그거랑 자꾸 이렇게 엮어야 되기 때문에 최대한의 전도가 되는 방향으로 좀 하시면 좋고 그래도 안 되는 중화제는 우리 비타민 요법 1인자 최종순 집사님한테 가셔서 비타민 치료받고 항산화 치료도 받으시고 디톡스 이런 거 하시고 정서적으로는 우리 손 목사님한테 치료받으시고 육체적으로는 우리 최종순 집사님한테 치료받으시고 일차적인 원인은 과다 처방일 가능성이 높고요. 그래서 우리 박무인 집사님 정도 되는 레벨로 해서 이제 어떤 근거를 가지고 이렇게 처방을 하면 그거는 큰 문제가 없는데 이제 개원가에서는 일단 나서야 되기 때문에 또 증상이나 여러 가지 내시경적 소견이 아니더라도 이 임상 증상을 기입을 하고 나름의 이렇게 근거를 가지고 임상 증상을 가지고 역류성 식도염 진단을 해서 몇 개월 이렇게 처방을 하고
뭐 그렇게 코드를 맞춰서 그렇게 처방을 하는데 결국은 다 아까도 말했듯이 복합적으로 결국은 발생하기 때문에 다 이렇게 커버를 하게 이게 하루 이틀 기침한 사람한테는 그렇게 심한 그런 제산제를 쓰진 않겠죠. 보통 그렇게 쓰려면 뭐 보름이나 한 달 이상 그렇게 기침을 하고서 또 이게 역류성 식도염이 약간 의심이 될 수 있는 임상적 정황이 있으면 그런 경우라면 뭐 쓰는 거에 대해서 누가 봐도 큰 무리는 따르진 않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지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옥철호 교수님 강의를 한 20년 들었는데 보통 우리 내과 컨퍼런스 강의하면 한 10분 내에 끝납니다. 그래서 한 20분 시간을 써도 간단히 끝내는데 오늘 보니까 1시간 딱 채웠더라고요. 정말 감명 깊게 잘 들었습니다. 기침 잠깐 말씀드리면은 이게 이제 만성 기침은 4주 이상 기침인데 기침을 호소하면서 역류 증상이 동반되어 있을 때 신물이 올라오거나 아니면 속이 쓰리거나 그런 게 있을 때는 기침이 역류와 연관되어 있다고 보고 이제 대개 제산제, 기산무적제를 처방을 하게 되는데 뭐 그런 증상이 전혀 없는데 소화기 증상이 없는데 기침만 있다. 그런 경우에는 그 위산부벽제제를 처방을 안 하거든요, 보통은. 근데 그래서 대개는 그 근거하에서 처방을 하고 있고 실제로 이제 여기에 관심이 많아서 저도 연구를 해본 적이 있는데 사실은 역류와 기침을 연관을 증명하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기침이 지속될 때 한번 최후의 수단으로 이제 위산분비제제를 처방을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보니까 키워드를 보니까 이제 주로 그 강의 제목은 그랬지만 갱년기 특히 에스트로겐에 대한 역할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셨고 미세먼지는 우리 현대인이 누구나 가지는 문제인데 그 해결책을 조금 말씀하신 것 같아서 저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스트레스인데 스트레스와 모든 병과는 연관이 있는데 암과도 연관이 많다는 걸 강조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없애는 방법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은 전도를 열심히 하는 것이다. 그렇게 견문을 때려주셔서 맞습니다. 그래서 예, 그 옥철호 교수님 계실 거니까 지금 개인적으로 질문하실 거 있으시면 지금 또 질문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마치겠습니다. 네, 네,